중국의 집권 2기가 시작됐습니다. 시황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 권력을 구축했다는 평가 속에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지 않아 장기 집권의 길도 열어놨습니다. 개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 사망 원인과 관련해 고인을 치료했던 서울 백병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치료는 적절했고 병원에서 감염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산 전차인 K2 흑표를 비롯해 상당수 국산 무기들이 이런저런 결함으로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화적 개발론이 돌파구로 대두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취재했습니다. 2012년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댓글 공작에 증거가 없다고 밝힌 직후 경찰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이 수사 결과를 미리 공유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2년 전 통일부가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키기 위해 산하기관 직원을 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논란을 빚은 책임자들에겐 아무 조치가 없었고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애꿎은 여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신한은행 임원 운전기사들이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았고 기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직원들이 입출금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영학의 계부가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건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여중생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도 부실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리미엄 TV를 놓고 가전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에 문제가 있다는 비방 마케팅을 펼치면서 시작된 건데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미뤄지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물론 전 세계 정치 또 외교 지형에 큰 의미가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됐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인 중국에서 시황제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절대 권력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따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장기 집권의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시진핑 집권 2기의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두에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어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올러지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 상하이 서기가 입장합니다. 이 입장 순서가 바로 시진핑 집권 2기의 당내 서열입니다. 中国共产党能够带领人民进行伟大的社会革命，也能够进行伟大的自我革命。 유임된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신임 5명의 상무위원은 모두 시 주석의 측근 인사들입니다. 리잔수와 왕우닝은 시 주석 비서실장과 책사 출신이고 왕양, 자올러지, 한정도 시 주석의 충성을 맹세한 인물들입니다. 당초 후계자로 지목됐던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는 상무위원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최고 권력자가 후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는 이 불문율이 깨지면서 후계 구도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 주석이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중국 공산당 당원에 넣어 마오쩌둥 수준으로 위상을 높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부까지 완전히 장악해 말 그대로 시진핑 천하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밀접한 만큼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드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가 가장 관심사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권력 기반을 다진 만큼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2기 체제의 한중 관계 전망은 편상욱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의 외교 정책으로 신형 국제관계를 선언하며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익과 관련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我绝不会以牺牲别国利益为代价来发展自己，也绝不放弃自己的正当权益。任何人不要幻想让中国吞下损害自身利益的苦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핵심 이익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중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는 등 최근의 분위기를 사드 갈등 해결의 청신호로 보기도 하지만 희 주석의 발언을 보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접근 틀이 협력의 틀 안에서 이해관계 차이를 줄여나가는 모습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입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희 주석이 집권 2기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다진 만큼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한층 자신감을 보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한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동북아 힘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자며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주중 대사에게 오늘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넘어 두 나라 사이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국 동의 절차, 즉 아그레망이 완료된 미일 중러 4강 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면서 각국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FTA와 방위비 분담, 일본은 과거사,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 협력을 둔 뒤 특히 중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넘어서 좀 양국 관계를 우리 경제 교역에 걸맞게 좀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부임한 노영민 주중대사도 그간 많은 중국 인사들을 만났는데 입장이 바뀐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측이 위정자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지난 정부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해서 옛 것은 덮고 새로운 것을 깔자는 고사로 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만나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고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사드 문제와 별개로 관계 개선이 가능할 걸로 기대해온 만큼 연내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에 물린 뒤에 숨진 유명 음식점 대표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한 사인과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대책을 세우고 또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시원 씨 가족과 유족들 그리고 고인을 치료했던 서울 백병원이 오늘 각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병원 측 주장을 남주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백병원은 김 씨를 숨지게 한 녹농균은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우선 김 씨는 두 차례 소독과 치료를 받았는데 체류 시간이 각각 30분 전후에 불과해 병원에서 균이 침투할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아도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감염내과 학계의 설명입니다. 외래 공간이라는 데서 어떤 특정한 처치와 그리고 주사를 맞은 방문력이 있고 치료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특히 개에게 물린 상처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녹농균이 혈관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덜어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회용 형태의 소독제 같은 것들이 충분한 멸균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병원은 또 병원 감염의 경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 녹농균이 많은데 이번 녹농균은 항생제가 잘 듣는 녹농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검출된 2,400여 개 녹농균 가운데 8개는 항생제가 잘 듣는 균이었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는 균이라고 해서 병원 내 감염이 아니라고 확언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병원은 또 문제의 녹농균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어떤 항생제로 치료했는지 등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시원 씨 가족은 동물병원 검사 결과 사망 원인인 녹농균이 개에게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자 몸에는 개에 물린 상처뿐이 있었다며 감염 원인은 개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최시원 씨 가족은 피해자 김모 씨 사망 원인이 녹농균으로 밝혀진 11일 이후 동네 동물병원에 세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물병원은 15일 한 대학 연구소에 시료를 보냈습니다. 피부, 털, 혹시 모르니까 혈액, 그래서 다 샘플링해서 보낸 상황이고요. 며칠 뒤에 녹농균이 자라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세척으로 녹농균이 사라지긴 힘들다면서 검사 결과 일상적인 다른 균은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닦는 그런 세정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감염을 일으킬 녹농균이 강아지한테 검출되지 않기는 힘든 일이고, 유족들은 사고 당일 한 검사가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개에 물린 상처 외에 달리 감염 통로가 될 만한 상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애기 외에는 다친 적이 없어. 감염될 만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어디 칼에서 비어서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취재진에 보여준 사고 당일 찍은 사진에는 깊게 파인 상처에 혈액이 고여 있고 푸르스름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에 물린 사실은 변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사실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족들은 그러나 최시원 씨 가족과 법적 분쟁을 할 뜻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그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결국 이 녹농균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 같은데, 이 개가 원인일 가능성, 이거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개에게 물려서 개 구강에 있던 녹농균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에게 물린 상처 부위에 녹농균이 자란 적은 있지만 상처 부위에는 근데 실제로 폐혈증까지 일으킨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수의학계의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건 굉장히 드물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다면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건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개에게 물린 환자한테 일반 항생제를 쓰지 녹농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주장대로 만일 개가 원인이라면 지금 현재 개에게 물린 환자에 대한 처방 지침이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만약 병원 측이 만약 병원에서 감염된 사례라면 제2, 제3의 같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감염 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겠죠. 숨진 김 씨의 사망 경로를 꼭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국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나 결핵처럼 법으로 명시된 감염병에만 민간병원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번 백병원 사례처럼 일반적인 병원 감염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료 관련 감염 의심 사망 사례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 사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 내창이나 의료인이 의사분이 이에 대한 어떤 역학 조사를 요청한다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은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에 물린 환자에 대한 치료 방침을 바꾸거나 병원 감염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계속 뒷짐지고 있을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통일부가 퇴직한 간부를 산하재단에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멀쩡히 일하는 직원을 해고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그 대상이 육아휴직 중이던 애꿎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K2 흑표는 국산 전차이긴 하지만 핵심 부품인 변속기는 독일제인 반쪽짜리 국산입니다. 국산 변속기도 10년 연구 끝에 개발했지만 몇 가지 결함이 발견돼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리온이나 무인 정찰기 같은 상당수 무기들이 비슷하게 반쪽 국산인데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문제 해법으로 진화적 개발론이 제시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방사청 국감에서 양산 평가 중 결함이 발생한 국산 변속기를 버리고 K2 2차 양산분에도 독일제 변속기를 장착하려는 방사청의 계획을 질타했습니다. 단 1%라도 하자가 있으면 올 수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무기 체계 개발은 턱도 없고 수입 변속기 같은 경우는 중한 결함만 없으면 검사를 통과하고 국산 변속기는 경한 결함이 있어도 검사가 통과가 안 되고 심지어 K2 1차 양산분 100여 대 가운데 16대의 독일제 변속기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했지만 방사청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국산 무기도 외국 명품 무기처럼 우선 전력화한 뒤 차츰 성능을 개량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점 배치하되 그럼 애초에 ROC를 충족하지 못한 페널티는 그 기업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깡통 헬기라고 낙인 찍은 수리온도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보면 정상입니다. 수리온 헬기 엉터리라고 온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왜 사업본부장과 헬기 본부장은 나서서 그걸 당당하게 시정을 했다는 이야기 못합니까? 방사청은 무기 개발 시스템을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김태훈 기자. 국산 무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나요? 네, 완성형 개발 방식입니다. 이 ROC라고 해서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이 있는데 이걸 100% 충족해야만 전력화 판정을 받습니다. 네, 완성형 방식이란 게 완벽한 무기를 갖게 되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준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우리 방식은 이 ROC를 너무 높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 ROC를 결정할 때 해외 명품 무기 카탈로그를 쫙 펼쳐놓고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이렇게 만들라고 방사청에 지시를 합니다. 기술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데 최고 무기를 만들려니까 이 평가 불합격, 개발 지연 같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전력화돼도 결함이 줄곧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진화적 개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 건가요? 예, 그 세계적인 스텔스 전투기 F-35가 있지 않습니까? 이 F-35의 경우 1차 양산분이 2대, 그리고 2차가 12대, 3차가 13대 이렇게 조금씩 생산하면서 결함을 잡아가면서 진화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네. 반면에 국산 수리온 헬기는 1차가 20여 대, 2차가 60여 대입니다. 차분하게 이 결함을 잡을 기회도 없고 일단 결함이 생기면 수십 대를 멈춰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이 비리 의혹이 따라붙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방사청의 진화적 개발 방식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지시가 담긴 문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F-5 전투기 2대 비상 대기 명령인데 광주가 목표인지 북한 도발에 대비한 것인지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공개한 80년 5월 공군 광주 현황 상황 전파 문건입니다.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있던 날인 5월 21일 오후 4시 35분 CS 즉 공군 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광주에 C-123 수송기를 조명을 준비해 대기하고 F-5 전투기 2대를 비상 대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공군의 전투기가 무장한 채 비상 대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문건입니다. 손 의원은 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1일 밤에는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에 미 공군 조기경보기 AWACS와 항공모함 전개도 요청했고 나흘 뒤인 25일엔 미군 특수작전용 수송기인 MC-130이 전개할 예정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당시 공군 전투기 대기와 미군 장비 전개 요청은 광주 투입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투입된 것인데 전투기 비상 대기 상태라는 것도 광주 지역에 특정되지 않고
아마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이렇게 비상대기 상태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특조위는 이 문서를 포함한 당시 군 문서들을 확보해 전투기 출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신문지, 몰래카메라, EMP 충격기, 국정감사장의 등장이 화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지난 열흘 남짓 이어진 국정감사에 이처럼 다양한 소품이 등장했고 아예 국감장에 들어놓은 의원도 있었죠. 올해 국정감사 뭐가 달라졌고 여전히 아쉬운 건 또 뭔지 이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체험형입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감방이 비좁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10분의 1 공간에서 지내는 일반 수용자들의 실태를 보여준 겁니다.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다양한 소품들도 이색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사제 EMP탄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셨죠? 화면이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경찰청장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기도 합니다.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물도 마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묻지마 증인 신청을 없애겠다며 처음 도입된 증인 실명제. 하지만 온종일 대기하는 보릿자루 증인은 여전했습니다. 일반 증인을 끝까지 붙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께서 흐름을 깨시는데 이거 제가 의원 간 입씨름뿐 아니라 증인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 그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볼거리는 풍성했지만 내실 있는 국감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2012년 대선 사흘 전에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뜨거웠던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증거 없다며 반박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죠. 검찰은 당시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이 수사 결과를 미리 공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문 초안의 핵심 부분을 발표 30분 전까지 빈칸으로 뒀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에서는 한참 전인 당일 오후 이미 수사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말했고 밤 10시 40분엔 박성규 대변인이 오늘 중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이를 대선 직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당시 통화 내역엔 박원동 전 국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는 물론 새누리당 권영세 대선 상황실장과 서상기, 윤상현 의원과도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통화 대상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개입이 확인되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공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말 당직자 등을 상대로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은지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들은 공공기관 등으로 갈 낙하산 인사를 모집한 거냐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 달 보름 뒤인 지난 6월 말 부국장 이상 당직자와 비례대표 순번 대기자 등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싶으면 중앙당에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1, 2, 3지만까지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야당들은 지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온 여당이 뒤로는 도를 넘는 논공 행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거 취업시킨다면 그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의 부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여당 간 정상적인 인사 교류를 위한 조사였다고 해명했다가 추후 정부 기관이란 표현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하산 인사는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능한 당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고 저희 당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현재 당직자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파견 나간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영학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영학의 의붓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자체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영학의 계부 60살 배모 씨가 오늘 오후 1시쯤 강원도 영월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영학의 부인 최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 오후 경찰에서 3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배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최 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집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숨지면서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영학에게 살해된 김모 양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의 초동 수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도 경찰의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양의 부모가 SBS와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경찰의 부실 대처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쪽에서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그때 먼저 조사 꾸미기가 바빴고. 이영학의 딸 이름은 아예 기록에 없었고 실종자의 인상착의도 잘못 기재됐습니다. 여성청소년팀 경찰관들은 112 상황실에 현장 출동 지시도 무시했습니다. 여청 수사 담당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았고 실종 아동의 행적에 대해 묻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같은 날 실종 신고 3건이 더 있었지만 모두 출동하겠다고 보고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중랑경찰서 서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하고 간북급 경찰 2명과 지구대 경찰 등 6명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과수원을 찾았던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직원이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과수원에 들어오는 노루나 멧돼지 같은 산짐승을 쫓기 위해서 키우던 대형 맹견이었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입니다. 49살 전모 씨는 지난 8월 직불금 조사를 위해 이 과수원을 찾았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개를 본 전 씨가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또 다른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전 씨를 물었습니다. 전 씨는 양팔과 어깨, 허리까지 물렸고 왼쪽 팔은 근육이 파열돼 접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또 제가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니까 제 이제 허리 밑에를 물고 저를 끌고 가려고 계집으로. 너무 놀라셨겠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우울증과 함께 개만 보면 불안했다는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과수원에 찾아드는 멧돼지 같은 산짐승을 쫓기 위해 키운 이 맹견은 사고 당시 목줄에 매여 있었지만 지난 6월에도 방문객을 한 차례 물었습니다. 사고 이후 견주는 개집 앞 통로를 임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저렇게 붙잡아 매고 화장실도 개조심이나 쓰고 저쪽 통이다도 쓰고 다 떠서 매고 노루하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과나무를 다 일구는데 그렇게 해서 못 먹이면 그래 어떻게 방 안에다 먹이 어떡해야 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는 농장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림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년 전 통일부가 퇴직한 간부를 산하재단에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산하재단 직원을 해고하는 무리수를 둔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재단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내부 징계를 내렸는데 그 대상이 육아휴직 중이던 여직원이었습니다. 강청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탈북 주민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입니다. 재단은 지난 2015년 9월 13년간 재직해온 안모 부장을 돌연 해고했는데 통일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을 위해서라는 재단 관계자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이루어질지 나도 생각도 못했어요. 완전히 통일부 마음을 작정하고 왔더라고. SBS 고발 보도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 2월 법원에 부당 해고 판결이 나오면서 해고된 안 씨는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황당한 징계가 이뤄집니다. 소송 패소의 책임을 묻겠다며 재단은 당시 인사팀 소속 여직원을 징계합니다. 계약 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라는데 문제는 해당 여직원은 사건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여직원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통일부나 재단 책임자들에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산하기관의 부당해고와 인사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을 통일부에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낙하산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통일부는 산하기관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기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국내 한 대형 시중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로 일하는 43살 A씨는 요즘 사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시 넘어서 일한 적도 되게 부식일수록 많아요. 11시, 12시, 1시까지도 일한 적도 여러 번 되고요. A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무려 15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은 5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전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 좁은 차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을 계속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그럼 그게 과연 우리한테 휴식이냐? 휴식이 아니다. 이걸 인정을 해달라. 싫으면 나가라 이겁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신한은행 본부장 운전기사는 60여 명. 받는 월급은 269만 원 정도입니다. 본부장 저녁 자리가 늦어지면 밤 10시 넘어서도 기다리고 휴일에도 부르면 나가지만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는 은행 측에서 월급 통장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 통장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돈 쓸 때마다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어떨 때 청소기도 나가고 어떨 때 골프장 가서 손님들 절대 때도 그걸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노동자에게 통장을 만들게 하고 그 관리를 노동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만약에 그 관리를 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입출금을 하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한은행 측은 연장 근로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월급에 포함시켰다며 운전기사들의 월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한 버스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뒤에 이걸 갚으라고 하자 폭언과 폭행뿐 아니라 퇴사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임원은 몸싸움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보시죠.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버스 회사 사무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소파에 앉아있는 남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이어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폭행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 회사의 임원. 하나가 와서 하는 게 아니야. 7-8명이 보통 기본적으로 와서 그래요. 떼거리로. 또 다른 직원은 최근까지 해당 임원으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폭언과 함께 퇴사를 강요했단 겁니다. 야! 나가라고 그러니까 한 4가지 따기 전에 넘어져라. 찾아봐달라고 내가 테니까 넘어져. 왜 못 뛰는데? 꿈에서도 그런 게 어떤 데는 나와요. 막 목다는 꿈도 꿀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뭘로 내려치는 그런 꿈도 꿀 때도 있고 잠을 자들은 못 자겠어요.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은 폭행은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퇴사 요구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사 대기사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해당 버스 회사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가전업계의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 TV를 놓고 요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이른바 비방 마케팅을 펼치면서 시작된 일인데 여기에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지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유튜브 계정에 올린 실험 영상입니다. 12시간 쉬지 않고 켜놨더니 자신들의 제품과 달리 올레드 기술을 이용한 TV엔 잔상이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올레드 TV를 주력으로 삼는 LG를 겨냥한 겁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LG와 소니의 절반에 불과한 삼성이 도발적인 마케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비교와 비방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마케팅은 선두를 추격하는 업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LG전자는 최근 새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공책을 찍고 펜을 부러뜨리는 등 삼성의 갤럭시 노트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비방하는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Hello Siri, I'm Cortana. We've already met. I'm sorry, I don't remember. That's okay. I can remember lots of things. 합리적 비교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비자들이 공감하겠지만 이목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시도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쟁사 TV 비방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LG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신용카드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낼 때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438만 원을 내는데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로 3만 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꼭 수수료를 부담시켜서 납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데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부가세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는 이처럼 원금의 0.8%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42조 원이 넘는 국세가 카드로 납부된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만 무려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를 낼 때는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하면 곧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된 세금을 카드사들이 최장 40일까지 카드론 지원 같은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 똑같은 세금인데 이 세금은 수수료를 내야 되고 저 세금은 또 안 내는지에 대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수료를 없애면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액수가 큰 대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세처럼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영세한 사업자와 개인들한테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선 국세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핵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먼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심리를 끝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선고와 맞추려고 그동안 재판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늦어지는 데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시한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넘긴 청와대 문건이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악용돼 결국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통치 행위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작은 건 정 전 비서관이 단순히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고 또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존의 주식 강탈 혐의 등을 묶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송 전 원장은 곧 결심 공판을 할 공범 차은택 감독과 함께 내달 22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국정원을 동원해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짝지워 지원하게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려졌던 삼성과 현대차 외에 SK와 CJ도 보수단체를 별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기업과 특정 보수단체의 지원 관계를 맺어주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대기업들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68억 원을 모아 22개 단체에 나눠준 것과 별도로 국정원이 몇몇 대기업의 특정 보수단체를 찍어서 지원하도록 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대차와 삼성의 전현직 고위 간부를 부른 것은 물론 SK, CJ 등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삼성의 지원액은 15억 원, 현대차는 25억 원에 이르고 SK와 CJ는 수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SK와 CJ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총수가 구속수감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개 대기업의 별도 지원이 결국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준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후임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조만간 부를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이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죠.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외 인사 초청 업무를 맡고 있는 김한우리 씨는 기간제 계약 직원입니다. 올해 말 근로계약이 끝나는데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씨와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41만 6천 명. 정부는 이 중 20만 5천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7만 4천 명이 정규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이상, 한 해에 9달 이상 일할 걸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만 60세를 넘겼거나 기간제 교사처럼 기존 인력을 일시 대체한 경우, 그리고 향후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종사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등 처우는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무늬만 정규직인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인데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만 대상으로 하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1905년까지는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닌 걸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일본 정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권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3년 일본 내무성이 만든 행정구역 통계 문서입니다. 자국의 영토가 북위 36도 20분, 시마네 현의 경계에 있는 오키제도까지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독도가 있는 북위 37도 14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시마네 현 통계 문서에도 행정구역이 오키제도까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자국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경위도와 함께 지명이 명백하게 기입됨으로써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시마네현은 1906년 통계부터 갑자기 현의 경계를
오키 제도에서 독도가 있는 북위 37도 10분까지로 확장합니다. 일본 내각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1905년의 일방적인 결정을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1905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도나 그다음에 울릉도에 막루를 설치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이 질서를 적용하기 위해서 독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 증거들은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 문서고에서 발견됐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점차 중서부 지방으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 중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내륙 지방은 안개도 오늘만큼 짙어지니까요. 중서부 지방 먼지 안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2호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 역시도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도는 지난번보다는 약할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미세먼지로 답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우리 주변에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지도자들이 장기 집권의 틀을 속속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복잡해질 외교 안보 현안을 풀어갈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4강 대사들이 오늘 받은 신임장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